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제12회 실무 이론평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맞고요.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맞습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노계, 이익잉여금 맞고,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 총 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맞네요.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해서 표시하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해설해 보시면 일반기업회계임 제2장의 문단 18, 19, 45 이미 다 아시는 거죠.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는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손익계산서는 구분 표시해야 되는데, 즉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손익, 매출총이익 손실,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제조업이나 판매업이나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서는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손익의 구분을 생략할 수도 있다. 즉 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 뭐 원가를 적을 게 없으면 빼도 된다 이런 얘기네요. 2번 다음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을 샀다야. 그러면 뭐예요? 단기 매매증권이고 100주인데 주당 5,000원씩에 매입을 했다. 그러면 50만 원이 취득원가고,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하는 데 발생한 수수료는 그냥 페이용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50만 원입니다. 얘만 유일하게 취득원가를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거래 원가를 비용 처리하는 것. 그것도 영업의 비용으로 일반 회사라면. 3번 외상매출금 개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이 외상매출금 개정의 내용을 이제 개정을 읽을 줄 아시면 되겠죠. 외상매출금이 자산인데 자산이니까 이쪽에 증가 감소. 여기에 요 6월 1일에 전월 2월 됐다는 얘기는 저번 달에 외상원을 못 팔고 남은 금액이 지금 여기 올라온 거예요. 외상 매출금 잔액이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1번 5월 말 외상 매출금, 지금 5월 말에 못 받은 것이 이리 올라온 거죠. 30만 원. 그 다음에 날짜별로 갈게요. 6월 18일 날 여기에 있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주인공인 거야. 외상 매출금 증가, 외상 매출금이 2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외상 매출금이 없어졌다는 거지.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매출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상대방이 매출인 거야. 그럼 매출은 이쪽인데 이쪽에 적혔다는 얘기는 매출이 취소된 겁니다. 예? 매출 취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월 25일 날 여기에 500만 원이 찍혔네요. 외상 매출금이 500만 원 증가한 거야. 이 내용을 보니까 매출이야. 팔았죠. 상품 매출, 뭐 제품 매출,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6월 30일 날 350만 원 현금이네요. 그럼 외상 매출금 없어지고 현금으로 350 받았다는 거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5월 말 외상 매출금 미회수액은 이거고, 6월 18일 여기 말하는 거죠. 2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한 게 아니라 외상 매출금이 없어졌는데 상대방이 매출이니까 매출이 취소당한 거예요. 틀렸고, 6월 25일에 상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한 건 맞나? 외상 매출금 매출 맞죠? 그 다음에 6월 말 외상 매출금 미회수액. 미회수액은 이쪽이 증가니까 이쪽의 합계 530에서 이쪽의 합계의 차이. 여기는 취소당해서 줄어든 거, 여기는 돈 받아내서 줄어든 거. 이거 한 300, 5, 6, 7, 370 이렇게. 그럼 이제 전체 증가한 거에서 없어진 것이 뺀 나머지가 다음 달로 넘어가야 될 미회수액이 되겠습니다. 160만 원 맞나? 이렇게 400, 530. 그래서 대차의 차이만큼이 미회수액이고 7월 달로 넘어가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160 맞네요. 4번 볼게요.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 중에서 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거. 자, 올해 말에 내년 3월 말에 지급하기로 한 외상 매입금 유동부채 맞죠? 그다음에 올해 5월에 빌려가지고
그 기간이 1년인 거. 그럼 올해 5월이니까 내년 5월 달, 12월 달로 쪼개면 12월 달로 보면 1년 이내죠. 유동부채 맞고. 그 다음에 내년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 차입금.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죠. 그럼 유동성 장기 부채가 될 것이고, 그럼 유동부채. 그 다음에 올해 12월 말에 설정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입니다. 4번이 비유동부채네요. 틀렸네요. 그래서 5번 대손상각비를 계산하래요.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대손상각비. 전기에 매출채권 잔액이 20만 원 있었고 충당금이 2,000원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7월 3일에 매출채권 중에 회수 불능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대손 충당금이 있는데 오른쪽이었을까?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었냐면 2,000원 있는데 회수가 불가능한 게 5,000원이 생겼으니까 요거 다 갖다 쓰고 대손 충당금 2,000원 갖다 쓰고 이제 대손 상각비가 됐겠죠. 부족하니까 대손 상각비가 3,000원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단 비용 하나 나왔고 올해 말에 매출 채권이 22만 원인데 잔액이 여기다가 1%를 설정하고 싶대요. 그러면 2,200원. 충당금 잔액은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요 금액만큼이 대손상각비 2,200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할 거니까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대손상각비는 대손 일어나서 부족했을 때 나왔던 거하고 기말에 설정할 때 5,2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수량 결정을 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 금액에다가 취득과 직접 관련된 매입 운임, 하용료,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를 다 더합니다. 재고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즉 재고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평가 손실은 이걸 보고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이제 떨어진 만큼 그 재고자산 상품이면 상품을 내려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용인데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이것을 어디다가 갖다 붙이냐면 영업비용을 만들라는 얘기야. 영업비용이니까 매출 원가에다가 가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에 가산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회복이 되면 거꾸로 이제 평가 손실이 없어지고 평가 이익이 나오면서 영업 매출 원가에서 이제 빼요. 그때 늘려놨으니까. 그런 얘기. 약간 급수를 넘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4번. 재고자산의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게 맞는데 비정상적인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여기는 여기 해설에 여기 설명 좀 잘못했네. 이 자산을 직접 빼는 게 아니라 운영상은 이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상품을 직접 빼지 않고 마치 대손 충당금처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상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있었는데 자산이 이렇게 잡혀 있겠죠. 이걸 바로 1,000원을 여기서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요 밑에 바짝 붙어서 마치 대손 충당금처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만들어 가지고 1,000원을 이렇게 줄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건 이제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차감하는 형태로 가고 그다음에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에 더해지도록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급수 이제 위급수에서 자주 보게 되는 건데 문제가 내려왔네요. 지문이 하나가. 7번 볼게요. 한공이 보통주 1,000주를 주당 400원에 현금으로 발행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분개만 해보시면 되겠죠. 일단 자본금을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로 적고 자본금은 액면가가 500원인데 주식수는 1,000주야. 그럼 50만 원이네요.
현금으로 발행했으니까 이쪽에 현금으로 발행가 곱하기 주식수 40만 원이 들어오면 될 거고,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만 원. 이거는 자본 조정 항목이고 자본의 감소 항목이에요. 음수야.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 자본의 감소. 자본이 감소했냐? 자본 늘었잖아요. 증가. 자본 전체는 50이 늘고 10이 줄었으니까 40만 원만큼 자본이 증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이 증가했습니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거예요. 자산 증가했잖아. 그 다음에 수익 아무것도 없죠. 비용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자본이 증가했고 자산이 증가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2번만 맞네요. 8번 10월 1일에 정기예금 700만 원을 예입했는데 12월 말에 결산 붕괴로 오른 거.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딱 1년짜리 정기예금인데요. 결산 때 발생한 이자 잡으라는 얘기죠. 700만 원이고 곱하기 이자율이 연 6%네요. 그런데 이게 1년치니까 12개월분에 올해 10, 11, 12, 3개월치 이렇게 계산하면 10만 5천 원이네요. 그럼 발생한 만큼 이자 수익을 잡아야 되겠죠. 이자 수익 105, 000 못 받았잖아요. 발생했는데 받을 날짜가 안 되니까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 걸 수익과 함께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을 잡습니다. 105 9번 볼게요. 당기순이익이 400인데 다음에 회계처리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이 오류 사항을 반영한 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3건의 오류가 있는데 봅시다. 자, 하기 전에 순이익은 400이야. 반영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가 임차료 미지급분을 계상한대요. 임차료를 못 준 것을 아직 안 잡았나 봐요. 그러면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을 잡을 거 아니에요? 30만 원. 그 다음에 또 못 줬지?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자산이니까 부채죠. 손익계산상 아무 상관없고 일단 비용이 늘어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30만 원 줄어들어. 이렇게. 여기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을 잡아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을 빼. 그리고 여기다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비용 만들었어요. 20만 원. 비용이 늘어나니까 얘도 순이익이 줄어들어요. 효과가.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이중으로 계상이 됐대. 감가상각 비용을 한 번만 잡아야 되는데 2번이나 잡았으니까 이 중에 40을 취소시켜야 되죠.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 순이익을 증가시키게 돼요. 그래서 뺄 거는 50, 더할 건 40, 그래서 10만 원만큼만 더 빼면 되네요. 390만 원이 수정된 이후에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내부관리제도는 뒤쪽에 가서 몰아서 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11번 부가세법부터 볼게요. 부가세의 특징이 아닌 것. 국가를 과세 주체로 한다. 맞네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를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간접세라고 하는 거죠. 면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맞습니다. 원산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에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틀렸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수입하는 거는 소비지니까 여기서 과세시켜야 되겠지. 12번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고요. 세무서장은 사업자 등록증 등록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게 아니라 3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5일 연장해서 조사한 바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 변경으로 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신고일 당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합니다. 재발급 사유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뭐 이사 가거나 이런 거 중요한 건데 업종이 바뀌면 그냥
자기 이름 바뀌는 거는 자기가 중요한 거지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당일에 재발급합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하기 전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해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정정 사유, 상호 변경, 그다음에 사이버몰의 인적 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즉 통신 판매업자의 사이버몰의 명칭, 도메인 변경 이런 것들은 자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세무서 당국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업하고 있는데 최 대리가 김 대리가 됐다고 해서 뭐 중요하겠어요? 다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것들 즉 사업자 등록증 상의 변동사항, 법인의 대표자 변경, 개인의 대표자 변경 틀린 말로 자주 나오죠. 개인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이에요. 그다음에 사업의 종류의 변동, 업태 종목의 변경, 그다음에 사업장을 이사 가거나, 그다음에 상속으로 인해서 사업자의 명의가 바뀐다. 이제 보통은 개인 사업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가업 상속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상속에 의한 경우에만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등록이 정정이 되는구나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임대인, 그 다음에 임대차 그 목적물, 면적, 보증금, 차임원, 월세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변동이 생겼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을 받으려니까 이제 받으려면 그 부분의 도면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옮겨져서 변동이 생기면 정정하라는 얘기죠. 보호를 받으려면.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 과세 적용 사업장을 바꿔요. 즉 쉽게 말하면 본점을 주로 할 텐데 본점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사업자 안에 이렇게 종된 사업장이 하나가 생기거나 뭐 옮겼거나 이전하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휴업을 했거나 이런 상황. 13번 볼게요.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의 거래인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거래처에 판매 장려 금품을 줍니다. 물건으로 주는 거는 사업상 증여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현물 출자했다. 이건 실질적인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로 상속세를 물납했다. 뭐 상속세를 물납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트럭을 기계장치와 교환, 이 교환 계약이죠. 이것도 실질적인 공급입니다. 해설 보시면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서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4번 문제. 부가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세 과세 사업자 맞습니다. 단 세율이 0%라는 것만 다릅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외국에서 공급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영세, 국외 제공 영역, 뭐 외국 항행 영역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 영세율의 적용은 상호주의에 따른다. 건너뛰고. 그다음에 4번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부가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건 면세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상호주의.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왜냐하면 국내 소비할 게 아니고 소비지구이고, 이렇게 해주는 거는 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한테 똑같이 상호주의에 따라서 동일한 방식으로 영세율을 적용해줄 때 우리나라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영세율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해서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법인 외국으로 수출할 때 0% 세율 적용해서 저 나라에서 소비할 거니까 네 나라가 과세해라. 그런데 사업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외국 법인이면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해준 것만큼 똑같이 이렇게 해줬을 때, 즉 그 나라의 법이 부가세법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부가세법과 동일한 법을 면세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상호주의라는 얘기입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죠. 그리고 해당 세액을 걷어가지고 납부해야 됩니다. 맞네요.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대부분은 없지만 있는 경우도 있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경우. 그래 틀렸네요. 과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세를 거래 징수해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부가세 걷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팔았어도 카드로 팔았어도 다 부가세는 걷어서 내야 돼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은 세금 계산 필요적 기재사항이 맞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자의 상호성명,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세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